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혼돈의 금융시장이 펼쳐졌던 지난달 4월 회사채 위기설이라는 게 돌았습니다. 채권 발행시장이 꽉 막히면서 심지어 대기업들도 비상에 걸렸다는 거죠. 사실 이 위기설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4월 달에 회사채 만기 폭탄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번 달 중에 회사채 만기 금액이 약 6, 7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니까 기업들도 얼씨구나 하고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생각해보면 무슨 위기설 얘기만 하면 희한하게 항상 4월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때만 해도 4월 위기설 이랬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경제 위기설 기사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IMF 때를 떠올리십니다. 특히 그때는 회사가 멀쩡히 돈을 벌다가 돌아오는 부채 상환을 제때 막지 못하면서 소위 흑자 부도가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이게 실상은 일부에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4월 위기설 가능성 일축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회사채 만기 위기에 몰렸다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고 어떻게 이런 유동성 경제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공포심은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위기설이 대두된 기업들이 몇몇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이나 두산중공업, 쌍용차, 사실 이런 기업들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렵다는 거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위기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도가 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파산하는 것도 부도지만요, 기업이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단이 워커사고나 자유회발하는 과정도 넓은 의미의 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활동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영상 댓글을 보니 그래도 어떻게 이제 망한다 단언할 수 있느냐, 또는 마일리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당장 이 기업이 파산해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 항공사로서 그냥 지워버리기에는 국가적 손실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주채권단이 금융당국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기도 하고요. 망하기 전에 정부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사실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다만 투자 대상으로는 아주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안 망해도요, 투자자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대기업도 자금 조달 위기다,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돼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언급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당장 위기가 닥쳐온 것 마냥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투자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과 방법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회사채가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데 차원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부도가 아니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4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많은 기업들이 연초부터 이 회사채 차원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숙제를 미리 해놔야지 전날밤까지 미루다가 벼락치기 하는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특히 연초에는 운용사들이나 연기금에서 자금을 이제 집행하는 시기다 보니까 회사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기업들도 연초에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죠. 지금 보시는 기사가 올해 연초에 회사채 발행이 잘 됐다 하는 내용인데, 그때만 해도 한 달 뒤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기의 4월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벌써 절반이 이상 지났잖아요. 아마도 이 부채 상황에 대한 대비는 진즉에 다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못한 기업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업은 하려고 했었는데 3월에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채를 꼭 회사채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요, 크게 시장에서 회사채로 조달하는 직접 조달과 은행에서 빌리는 간접 조달이 있습니다. 직접 조달 중에서도요, 회사채 수요가 없으면 만기가 1년 이후로 짧은 CP를 발행하면 됩니다. CP 발행은 따로 신고 절차가 간편해서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증권사가 이 CP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지난 한 달 동안 21조 원으로 전달인 15.8조 원보다 34%가 늘었다고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요가 많이 CP로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P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지난 3월에 증권사발 마진콜 이슈가 터지면서 단기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간접 조달, 그러니까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를 주로 소화하는 운용사들이 극도로 신규 매수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자산의 유동성,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바로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이 되는 때에는 그런 기능이 마비되면서 아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당장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럴 때 도와주라고 있는 게 은행입니다. 평소에 이 기업들이 은행을 많이 이용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출하는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조금 더 비싸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은행도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3월 은행의 기업 대출이 18조 원 7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이자 전월 5조 원 대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 회사채 차환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쉽게 말해서 회사채 조달 시장이 마비되니까 은행이 든든하게 버텨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도 빌려주기 어려운 기업이다, 그렇잖아요. 은행이라고 해서 수천억 원을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은행도 이제 규정상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S 비율 같은 게 있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이 비율이 나빠집니다. 그럴 때는 은행이 기업에 신용대출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나 부동산,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물을 잡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은 이 리스크 시스템에 계산되는 위험이 크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대출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두산중공업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아직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도 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은행이 절대 빌려줄 수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위험한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로 기업 유동성 위기가 오고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증권사가 그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대비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를 질 수가 있거든요. 2015년에 현대상선이 한창 어려웠을 때 메리츠 증권이 백기사로 나서서 빌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현대상선이 살아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증권사는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투자로 하기도 하는데, 이걸 상품화해서 일반 고객에 쪼개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가끔 이제 나오는 특정 기업 신용에 연계되어 있는 신용 DLS 같은 상품들이죠. 이렇게 큰 위험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위험 부담을 분산하면은 유사시에 그런 충격을 여러 사람한테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이라는 거를 흔히들 이제 주식 투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금융의 본질, 금융의 본뜻은 자금 조달입니다. 파이낸스, 이것도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죠.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게 잘 작동을 안 하기도 했고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이렇게 기업이 굴러가도록 해주는 유동성을 단계별로, 주체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금융당국에서 추진해왔던 초대형 IB 같은 것들도 증권사 돈 많이 벌라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꿀리지 않게 공룡 증권사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요, 결국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자금 조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요, 4월에 회사채 만기 폭탄이 있는데 회사채 시장이 마비돼서 우리나라 기업도 전부 큰일 났다? 그건 좀 오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최근 같은 위급 상황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꼭 작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근에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라는 걸 발표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현금 부족으로 흑자 부도가 나겠다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이런 식의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위험 대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또는 해외 운용사들이 급하게 이 회사채를 처리를 하면서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죠.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강남 큰 손들 사이에서 은행 발행 달러 표시 채권이 인기몰이를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자금 경색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기업의 채권을 급매로 내놓은 거를 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인 거죠. 자세히 보면은 삼성증권이 이달 들어서만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을 1,000억 원을 넘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이 당장 망할 걸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은행 채권의 금리가 무려 5, 6%에 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달러 기준으로 말이죠. 참 큰 손들은 좋은 정보 많이 알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너무 움츠리고 있으면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걸 두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좋은 투자 기회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